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시골 끝자락, 느릿한 강을 따라 난 좁은 도로 끝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공장이 있었다. 세월이 지나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정우산업이라는 이름이 선명하진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아래로 출근하는 이들이 일렬로 지나가는 풍경은 오래된 풍속화처럼 고요했다. 공장은 소형 플라스틱 부품을 제작하는 가족 기업이었다. 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살던 전구는 몇 해 전 아버지의 권유로 아내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침이면 네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고, 점심은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었다. 공장 일은 고되었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성실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정우는 일에 있어서는 진지하고 과묵한 성격이었고, 아내 지현은 성실하고 차분했다. 특히 시어머니 박 여사와는 친구처럼 지냈다. 시골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지현은 박 여사의 도움으로 잘 적응해 나갔다. 함께 장을 보고 김장을 하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채우는 일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쌓여갔다. 지현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박 여사는 눈물부터 흘렸다. 손주를 기다려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그 기쁨은 더 컸다. 정 회장은 겉으론 무뚝뚝했지만 뒤돌아 돌아선 순간 손을 모으며 기뻐했다. 그렇게 가족은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에 분주했다. 지현은 공장 일을 줄이고 실내에서 가벼운 작업만 도왔다. 아버지 정 회장은 여전히 현장을 자주 돌며 직원들을 독려했고, 정우는 재무와 외부 납품을 총괄했다. 공장 내부에는 작은 기계음이 리듬처럼 흐르고, 사무실 안에서는 지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직원들의 출근 기록을 정리했다. 정 회장은 때때로 직원들에게 농을 걸고, 점심시간이면 공장 뒤편 쉼터에서 커피를 타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를 살아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움 속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 정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술과 사람을 좋아했다. 아내인 박 여사는 몇 번이고 그를 용서했고, 정 회장은 매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항상 입에서만 끝났다. 나이 들어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 싶었지만 박 여사는 그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래도 지난 몇 년간은 평온했다. 박 여사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지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깨지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공장의 여직원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다. 단정한 외모에 사근사근한 말투, 박 여사도 처음엔 좋은 인상이라며 마음에 들어 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필요한 서류를 정우나 정 회장에게 직접 들고 올라오는 일이 잦았다. 지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정구도 그저 회사 일이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아기는 점점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지현은 피로함을 느끼면서도 행복했다. 밤마다 태동을 느끼며 손을 얹고 웃는 지현의 옆모습을 박 여사는 자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이제야 우리 집에도 진짜 평화가 오려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평화란 언제나 깨지기 쉬운 유리창과도 같았다. 먼지가 앉기 전엔 반짝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돌멩이 하나로도 산산조각 날 수 있었다. 정우산업의 하루는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틈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날도 공장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정문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고, 작업장은 기계음으로 가득 찼다.
정 회장은 늘 하던 대로 현장을 돌며 작업 상태를 점검했다. 그의 시선은 자주 한 방향으로 향했다. 바로 윤미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여직원이었다. 단정한 외모와 또렷한 말투,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태도는 오랜만에 정 회장의 관심을 끌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의였고 그 다음엔 심심한 일상 속의 기분 전환이었다. 윤미는 그 시선을 모르는 척하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정 회장은 일부러 윤미와 함께 커피를 마셨고 외부 납품이 있는 날이면 윤미에게 동행을 권하기도 했다. 윤미는 어색한 기색 없이 따랐고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기류는 조금씩 뚜렷해졌다. 직원들 중 몇몇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말은 아끼고 눈치는 피했다. 이 공장에선 회장이 곧 권력이었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박 여사는 그 모든 변화를 가장 늦게 눈치챘다. 아니,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일찍 퇴근한 박 여사는 공장 뒤편 주차장 옆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정 회장과 윤미가 자동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은 업무적인 대화와는 너무도 달랐다. 어두운 차창 너머로 정 회장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오르는 걸 본 순간 박 여사는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지난 수십 년을 반복된 용서로 채워온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 안에 쌓인 분노와 체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결국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현의 배는 나날이 불러오고 있었고 가족은 아기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시점에 또다시 집안을 뒤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어김없이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박 여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정 회장은 무심히 고기 반찬을 집어 입에 넣었다. 지현은 태동 이야기를 하며 밝게 웃었고 정우는 아내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은 너무도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박 여사의 머릿속에는 아까 보았던 그 장면이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현은 친정으로 향하게 된다.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안정과 휴식을 위해 떠나는 길이었다. 박 여사는 마지막까지 짐을 챙겨주며 손을 꼭 잡았다. 정 회장은 무뚝뚝하게 몸조리 잘해라는 말만 남겼다. 지현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정우는 일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윤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정우 역시 그녀의 시선을 느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윤미는 전구에게 늘 친절했고 업무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었다. 무엇보다 말 한마디에 상대의 기분을 들었다 놓는 능력이 있었다. 전구는 아내가 없는 공허함을 외면하려 했지만 외로움이라는 틈은 생각보다 쉽게 벌어졌다. 어느 날 야근하던 밤 윤미는 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겉으로는 업무, 협의였고 내부에선 감정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정 회장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윤미가 자신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주고 있다고 믿었기에 아들의 존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박 여사는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택했다. 그녀는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을 또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대가가 무엇일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한 여자를 향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파국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공장 뒤편 작은 골목을 지나면 오래된 원룸 건물이 하나 있었다. 윤미는 공장에서 일하게 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았지만 그 건물 꼭대기층에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시골이라 해도 여자가 혼자 살기엔 낯설고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윤미는 그런 불편함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시보다 조용하고 시선에서 자유로운 이 공간이 더 좋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아는 여자라 여겼고 그런 자신감은 겉모습과 태도에 그대로 배어 있었다. 공장에서도 회장 앞에서도 심지어는 정우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유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윤미는 자신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기술처럼 자연스러웠고 때론 그것이 생존이었다. 정 회장은 그녀에게 있어 단지 하나의 타깃일 뿐이었다. 권력을 가진 남자,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매력적이라 착각하는 남자. 윤미는 그런 남자를 다루는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건 전구의 반응이었다. 젊고 묵묵하며 책임감 있는 남자. 윤미는 처음엔 그저 심심풀이로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구의 눈빛 속 흔들림에 욕망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지현이 없는 집은 적막했고 아이의 태동을 함께 느끼던 밤들은 공허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윤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윤미의 존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야근 후 함께 먹는 컵라면,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 그리고 우연히 손끝이 닿았던 날의 떨림. 정우는 더 이상 그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윤미는 정 회장 앞에선 여전히 고분고분한 여직원이었다. 커피를 타서 올리고 서류를 직접 전달하며 그의 관심을 끌었다. 가끔은 회장의 차를 함께 타고 외근을 나갔고 모텔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일도 생겼다. 정 회장은 젊은 여자의 호의를 고스란히 믿었다. 오래전부터 아내와의 정서적 거리감에 익숙해진 그는 윤미의 웃음에 따뜻함을 느꼈고 그것이 착각인지도 모른 채 점점 빠져들었다. 그러나 윤미의 생활은 이 둘에게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 원룸에선 다른 남자가 드나들고 있었고 윤미는 그 남자와도 밤을 함께 보냈다. 그는 도시에서 알고 지내던 전 연인이었고 윤미가 지방 공장에서 돈을 모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윤미는 그에게 정 회장과 전구가 자신에게 돈을 주고 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도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왔다. 정 회장은 윤미에게 소에게 돈을 주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교통비였다가 나중엔 명확한 이유 없이도 건넸다. 윤미는 정 회장의 불안정한 감정을 자극하며 필요할 때마다 손을 벌렸고 정 회장은 그걸 호의라 믿으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정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윤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벽히 감추며 전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갔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친근하게 정우는 그녀가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으리란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그 사이 박 여사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공장 안에서 윤미가 두 남자 곁을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느꼈다. 무언가가 아주 깊고 어두운 틈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또다시 누군가를 밀어내고 가족을 부수는 역할을 맡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하루하루를 견디는 쪽을 택했다. 속이 타들어가도 손주가 곧 태어난다는 희망 하나만으로 견디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할 만큼 잔잔한 일상 속에 폭탄을 숨겨둔다. 어느 날 밤 정 회장이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윤미의 원룸 근처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고 윤미는 당황하며 현관 앞에 글을 세웠다. 그 순간 안쪽 방에서 나오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정 회장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정우 역시 퇴근길에 원룸 근처에서 윤미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와 다정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정 회장은 요즘 유독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사무실을 맴돌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윤미였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그를 대했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정 회장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며칠 전 윤미의 방 앞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 회장은 윤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가장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더 많은 것을 주려 했다.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반면 정우는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윤미를 마지막으로 본 날, 그녀가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장면은 그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겼다. 지현과 보냈던 평범한 나날들, 태동의 웃음을 나눴던 밤들, 모든 게 헛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자책했고 그 자책은 곧 분노로 번졌다. 대상은 윤미였다. 윤미는 두 사람의 변화된 눈빛을 느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능숙하게 반응했다. 정 회장 앞에선 여전히 순종적인 직원의 얼굴로, 정우 앞에선 조심스럽고 상처받은 여자의 얼굴로 다가갔다. 그녀는 각자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 약점을 쥐고 흔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른다. 윤미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돈, 안정, 선택지. 그녀는 정 회장에게 부모님의 병환을 이유로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고 정 회장은 망설임 없이 거액을 건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전구는 우연히 윤미의 문자 메시지를 엿보고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이번 달 방세랑 생활비에 썼어요라는 문장. 전구는 그제서야 윤미가 자신뿐 아니라 아버지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분노와 혐오,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따졌다. 정 회장은 처음엔 얼버무렸지만 정우의 눈빛에 무언가를 느꼈고 끝내 실토했다.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분노했고 그 분노는 공장 안복돼서 언성을 높이는 다툼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이 숨죽인 채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윤미는 그 상황을 모른 척했다. 하지만 정 회장과 전구가 더 이상 예전처럼 굴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수를 꺼내들었다. 이번엔 정구에게 눈물을 보이며 이 모든 상황이 무섭다고 말했다. 정우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속지 않았고 냉담하게 돌아섰다. 이 모든 일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다. 공장 안팎은 혼란스러웠고 정 회장은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한 채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그들의 싸움이 무엇 때문인지 감지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윤미는 마지막으로 정 회장을 찾아갔다. 이제 공장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계산적인 눈빛은 숨기지 않았다. 정 회장은 애써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윤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장을 떠났다. 지현은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아이를 낳았다. 초조함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속에서 마주한 아기는 너무도 작고 연약했지만 생명을 품은 존재의 울음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크고 깊게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친정집에서는 모두가 축하했고 어머니는 며칠 밤을 지사우며 손녀를 돌봤다. 지현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불안해졌다. 전구의 연락이 뜸해졌고 그가 보낸 몇 줄의 메시지에는 온기가 없었다. 잘 지내고 있어? 라는 인사 뒤로는 아무런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다. 지현은 그 침묵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다. 남편은 변해 있었고 그녀가 없는 집 안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아이의 건강이 안정되자
지현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자동차 트렁크에 아기 용품을 가득 싣고 박 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아이를 안고 현관을 들어섰을 때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정우는 그녀를 맞이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같으면 반가움에 눈물부터 흘렸을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말없이 아기만 안아보며 이쁘다, 정말 이쁘다는 말만 반복했다. 며칠간 지현은 일부러 묻지 않았다. 밤이면 정우는 육아에 최선을 다하는 척했지만 그의 손은 어색했고 눈빛은 자주 멍해졌다. 말수가 줄었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지현은 아이가 잠든 틈에 조용히 정우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낯선 영수증들을 발견했다. 모텔 결제 내역, 현금 인출 영수증, 그리고 메모지 한 장. 부모님 병원비 도와줘서 고마워요. 윤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현은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가 정구를 마주했다. 윤미, 그 사람 누구야? 지현은 담담하게 물었다. 정우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다. 침묵이 이어졌고 지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지현은 바로 박 여사를 찾아가 진실을 물었다. 처음엔 박 여사도 입을 다물었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정 회장이 먼저 윤미와 관계를 맺었고 그 뒤로 정우도 빠져들었다는 것. 윤미가 두 사람 모두에게 돈을 요구했고 결국엔 다른 남자와 엮이며 모든 일이 들통났다는 것. 공장에선 이미 소문이 퍼졌고 두 남자는 주먹 다짐 끝에 경찰서까지 다녀왔다는 이야기까지. 지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정우는 문 밖에 서서 몇 번이나 노크를 했지만 지현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보며 속삭였다. 엄마는 절대 너를 이런 사람들 속에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현은 집을 나갔다.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다. 정우는 붙잡지도 못했다. 며칠 후 지현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협의 이혼, 원함이라는 단 한 줄의 문장이 그 안에 있었다. 정우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공장도 마침내 멈춰섰다. 정 회장은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얼굴을 들지 못했고 박 여사는 공장 앞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모든 진실이 들통난 순간 가장 무너진 건 정 회장도 정우도 아닌 지현이었다.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믿었던 가족의 침묵,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온 아이. 그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 봄 기운이 남아있던 4월의 끝자락, 정 회장은 구부정한 어깨로 공장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표정은 늘 흐린 날처럼 어두웠다. 지현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고 그 이후로 박 여사는 입을 닫은 채 집 안구석에 머물렀다. 정우는 마치 벌을 받듯 공장을 지켰지만 예전의 부지런함이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공장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낮은 수군거림 속에서 전구는 침묵으로만 하루를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여사는 손에 쪽지 하나를 들고 공장 사무실로 내려왔다. 오늘 지현이가 아이 데리고 집에 온다더라. 담담한 말투였다.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득 심장이 두세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날 오후 낡은 그랜저 승용차 한 대가 공장 입구에 멈췄다. 지현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내렸다. 팔에는 아직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고 그 옆엔 지현의
어머니가 함께 내려 짐을 꺼냈다.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몸이 굳어 발길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지현과 눈이 마주쳤다. 짧고 무표정한 시선 교환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고 집 쪽으로 걸어갔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입술을 깨물었다. 지현의 귀환은 외형상 가족의 복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깃든 감정은 전혀 달랐다. 집안에는 얼음장 같은 공기가 감돌았다. 박 여사는 손녀를 안으며 애써 평소처럼 굴었지만 지현의 표정은 냉정하고 조용했다. 정우는 말없이 그녀 주변을 맴돌았고 몇 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차가웠다. 첫날 밤 지현은 아이와 함께 별도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 방은 한때 정구와 함께 사용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단독 공간이 되었다. 정우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그 소리가 가깝고도 먼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고 지현은 말없이 일상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아침이면 아이의 이유식을 준비하고 박 여사와 간단히 마당을 쓸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정우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정우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여사는 지현과 함께 아기를 재우고 나와 정우를 불렀다. 너희 이대로 갈 거야? 아이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현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저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현은 아이가 잠든 방 안에서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다시 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반복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만이라도 안정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지만 이곳이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정우는 그녀가 돌아온 후 매일 무겁고 어색한 침묵을 감내하고 있었다. 지현이 무슨 말을 해줄까 기다리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알았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셨고 때로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다. 지현은 그 모습을 보며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분노와 환멸이 먼저 밀려왔다. 한순간의 외도로 가정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남자, 자신이 지켜온 믿음을 송두리째 짓밟은 그 남자. 며칠 전 정우는 술 기운을 빌려 지현에게 말을 걸었다. 너무 늦은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 말에 지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내뱉었다. 진심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일은 없었어. 그 한 문장이 정우의 숨통을 조였다.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 회장은 최근 들어 급격히 초췌해졌다. 윤미가 떠나고 나서 공장 직원 몇 명이 관두었고 거래처와의 신뢰도 금이 갔다. 그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기침을 하며 사무실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들과의 갈등, 며느리의 귀환, 아내의 침묵,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에 그는 무력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무겁게 그를 짓눌렀던 건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반복해온 습관, 순간적인 쾌락, 비겁한 회피, 모든 게 쌓이고 쌓여 결국 이렇게 터지고 만 것이다. 박 여사는 밤마다 지현의 방 근처를 서성였다. 마음 같아선 미안하다, 다 내 불찰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꺼낼 자격이 자신에게도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남편의 외도를 견디며 살았고 어느새 무뎌진 감정으로 그것을 덮고 살았다. 하지만 그 탓에 며느리 하나 지켜내지 못했고 손주에게도 제대로 된 첫인사를 건네지 못했다.
지현은 모든 이들의 그런 시선과 침묵 속에서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고,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이 집도 아니고 남편의 눈물 어린 후회도 아닌 스스로의 결단이었다. 아이를 안고 마당에 나선 어느 아침, 지현은 박 여사와 잠시 마주쳤다. 잠옷바람에 퀭한 눈을 한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언제쯤 다시 돌아갈 거니? 지현은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곧이요. 조금만 정리하고 나면. 그 말에 박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직이 그래 내 뜻대로 해 라고만 했다. 그날 밤 지현은 서랍을 열어 아이의 출생신고서와 병원 진료기록 그리고 일부 옷가지와 신분증을 챙겼다. 조용히 짐을 꾸리는 그녀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끝내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이제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진실은 이미 모두 드러났고 그 무게는 각자의 가슴에 깊이 박혀버렸다. 어떤 무게는 사죄로, 어떤 무게는 자책으로, 그리고 어떤 무게는 냉정한 결심으로 남았다. 이 집에 남은 사람들 각자는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지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택할 길은 분명했고 아이의 손을 잡고 떠나는 그날을 위해 준비는 끝나 있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집안은 점점 더 무거운 기류에 잠식되어 갔다. 말없이 쌓이는 감정들, 피로와 죄책, 회한과 분노가 한 공간 안에 뒤섞인 채 서로를 파고들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상대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욱 심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정우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매일 같은 옷차림으로 공장에 나가고 기계 소리 속에서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버텼다. 점심을 먹지 않고 퇴근 후에도 지현이 있는 공간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녀가 준비해둔 분유, 아이의 옷, 기저귀 정리함을 스치는 눈길조차 피하며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사람처럼 지현을 대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무관심 뒤에는 말로 다 못할 후회가 진흙처럼 엉겨붙어 있었다. 지현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했다. 정우의 침묵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줄 수 없었다. 그녀는 공장 근처의 작은 병원에서 아이의 예방접종 일정을 스스로 챙기고 주민센터에서 보육 지원 서류를 직접 준비했다. 그리고 틈틈이 집 근처의 방을 알아보러 다녔다. 정우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는 동안 지현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 여사는 우연히 전구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평소처럼 무기력하게 일터로 향하던 그가 멀리 나가버리는 뒷모습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집에서 무언가 마지막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날 저녁 전구는 술에 취해 돌아왔고 집 안에서 큰 소리로 울분을 토했다. 왜 다들 아무 말도 안 해? 왜 나만 벌받고 있어? 나만 잘못했냐고. 그 울부짖음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멈춰 세웠다. 박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정 회장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기침 소리로 대답을 대신했다. 지현은 그 소리를 듣고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지현은 아기를 조용히 안고 천천히 흔들어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우리 곧 이 집을 떠날 거야. 다음날 아침 박 여사는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발견했다. 흰 봉투 속에 담긴 도장 찍힌 종이들, 지현의 이름, 정우의 이름, 그리고 조용히 적힌 한 줄. 나는 나와 아이의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여러 번 쓸어내렸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우는 더 이상 지현을 붙잡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놓은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슬픔도 미련도 기대도 없었다. 단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가진 공허한 표정만 남아 있었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 아래에는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맨얼굴이 드러나 있었다. 정 회장은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현은 가지 않았다. 박 여사 혼자 병원 대기실에서 대답 없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말했다. 이게 당신이 만든 집이야. 결국 당신이 무너뜨렸어. 그날 저녁, 지현은 마지막 짐을 차에 싣고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그 집을 떠났다.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박 여사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두가 진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남은 것은 고요한 폐허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뿐이었다. 이제 그 집은 단지 과거의 장소가 되었고 각자는 그 무너진 집의 잔해 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